2003년 10월 10일, 그날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던 남매가 처음으로 소풍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소풍 장소는 부산 해운대고 어느 산중턱에 위치한 사찰로 그날 오전 남매를 포함한 12명의 아이들은 사찰을 구경한 후 주차장 아래 쉼터로 향했다고 합니다. 애들이 벤치에 같이 모여가지고 간식 같은 걸 먹고 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물을 뜨러 쌤이 간다고 했었고,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던 그때까지만 해도 영광이는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보조교사가 자리를 비우고 곧이어 원장이 아이들을 불러 모았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영광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와가지고 잊어버린 못 봤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못 봤다고. 그리고 제가 일단 신고하겠다. 파출소에다 직접 전화를 했거든요. 그로부터 한두 시간이 경과한 오후 3시경 소풍 장소에서 영광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현장으로 달려왔다는 가족들. 그때 선생님이 어머니 영광이를 찾을 만큼 찾았는데도 없어서 전화드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올라와서 둘러보고 대웅전하고 다 한 바퀴 다 방방마다 다 둘러보고, 사찰 건물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영광이의 흔적. 사방이 나무로 빼곡하게 둘러싸인 사찰 주변도 찾기 시작했지만 아이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속에 위치한 이곳에서 아이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그날 12명의 원생들과 원장 부부, 보조교사까지 15명을 태우고 어린이집에서 출발한 차량은 오전 11시경 산중턱에 있는 사찰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 30분까지 사찰 곳곳을 구경한 아이들은 다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공터가 있어요. 주차장 아래쪽에. 아이들이 주차장 아래 쉼터에서 도시락을 먹은 시간은 낮 12시경이었습니다. 밥 먹고 이내는 나무 다 적당히 쳐서 골프 치자고서 솔방울 탁탁 치는 거 그거는 여기도 있고. 그리고 이 사진을 끝으로 영광이는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보고 이제 물 먹고 싶은 사람 줄 서라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먹였어요. 그 상황에 좀 어수선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서로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 먹이고 분명히 이에 다 먹였는데 영광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아 물 먹자 하면서 이렇게 찾으니까 그때 없어진 거예요. 다른 아이들에게 눈을 돌린 아주 잠깐 사이 영광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대체 영광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혹시 쉼터에서 우연치 않게 이탈해 산속으로 들어간 건 아닐까? 전체를 다 수색했습니다. 당일날 저녁에 소방관들하고 소방차도 올라오고 해가지고 절있는 입구 거기 하수관 깨가지고 혹시나 보고 그랬어요. 연못 시설 밑에 물 빠지는데 그 혹시 빨리 들어서 갔을까봐 그걸 본다고.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어 4일간을 수색했으나 영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실족사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시신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쉼터에서 놀던 영광이는 도대체 어디로 발걸음을 옮겼던 걸까? 그런데 가족들은 당시 소풍 자체에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금요일날 소풍 가는데 수요일쯤인가 이제 소풍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가을 소풍 간다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보니까 절 앞인 거예요. 이틀 전 갑작스럽게 결정됐다는 소풍. 또한 소풍 장소를 왜 하필 산중턱에 위치한 사찰로 정한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영광이가 실종되고 1년 뒤 폐원했다는 어린이집은 당시 교회 건물 1층에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교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절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목회자 관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이게 교회에서 만약에 임대를 줬다고 한다면 왜 저를 가? 내가 만약에 그거 한다고 하면 절대 반대하죠. 소풍 장소로 왜 사찰을 선택했던 걸까? 원장 윤 씨는 의외의 대답을 내놨습니다. 현대 쪽 지리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산책을
좀 등산을 자주 하신다고 했다. 그 선생님이. 가보자. 사람들이 많이 간다 하더라. 여기서 눈여겨볼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광이가 실종되던 순간 보조교사 이씨 역시 현장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영광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일시와 장소는 어디서인가요?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그리고 제가 식수를 떠오기 위해 산 쪽으로 제가 올라갔거든요. 그 화장실에 볼일 보고 나서 나오는데 영광아 영광아라고 소리치며 그 찾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 씨는 얼마나 자리를 비웠던 걸까? 당시 아이들이 놀던 쉼터에서 이 씨가 들렀다는 화장실까지는 보통 걸음걸이로 2분 20초가량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 씨가 자리를 비운 시간은 약 3분에서 4분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하필 그 시간에 사라져버린 영광. 근데 이제 그 장산이 제가 이 사람하고 같이 등산 집에서 가까운 거리예요. 과연 이 씨는 영광의 실종과 관련이 없는 걸까? 경찰 역시 보조교사 이 씨의 당시 행적에 의심점을 두고 그녀를 여러 차례 조사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이 뭐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그럼 만약 했다면 뭐 때문에 했을까? 아무런 범행 동기가 없는 거예요. 당시 자신의 자녀는 물론 재혼할 남편의 자녀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녀가 양육 목적으로 영광이를 납치할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영광이를 납치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제 상황에 대한 특이점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금품도 원한도 면식범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범행도 아니라면 대체 누가 왜 영광이를 납치한 걸까? 우린 실종 현장에 다른 요소가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목격 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 예정돼 있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동 범위가 아니란 말이죠.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온 소풍 상황이고 면식범에 의한 계획 범죄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범죄 의도는 없었던 사람인데 우연하게 모영강 어린이가 혼자 있는 상황과 맞닥뜨리고 그 상황에서 모영강 어린이를 데려가는 상황. 하지만 여기서 드는 의문은 쉼터 바로 옆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등산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아이를 납치하는 것이 가능할까? 바로 위에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장이란 곳은 당연히 차량이 있다는 것, 단지 뭐 2대 이상만 있다 하더라도 겨우 생후 24개월, 25개월 정도 되는 어린이가 만약에 이곳에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순식간에 차량 사이로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날 정말 영광이가 누군가의 차량에 의해 납치된 것이 사실이라면 대체 어쩌다가 영광이는 범인을 맞닥뜨리게 된 걸까? 그 보육교사가 가는 쪽으로 영광이가 따라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보육교사는 자기를 따라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빨리 갔으면 거기에 따라가던 영광이가 어느 순간에 자기 목표물을 잃어버리고 물을 뜨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보조교사의 뒤를 혹시 영광이가 따라갔던 것은 아닐까? 그 당시 상황을 보고 어떤 그 의도를 가진 그런 어른이 있었다면 그 순간이 굉장히 취약한 그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을 뒤따라가던 중 무언가의 시선이 끌려 선생님을 놓쳤다면, 그리고 만약 영광이가 길을 잃은 그곳이 주차장이었고 당시 영광이를 지켜보고 있던 어떤 이가 이를 기회라고 포착했다면 보조교사가 자리를 비운 3, 4분 정도의 시간은 영광이를 차량으로 납치하기 충분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이유로 영광이를 납치한 걸까? 보조교사 이 씨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주차장이 거의 차가 차다시 그날 행사날이었대. 저는 몰랐죠. 그 아이들이랑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많았죠. 사람들이 너 이쁘다. 아이고 어디 지냐고 놀랐냐고. 이쁘니. 평소에도 많은 등산객들이 둘러보고 간다는 사찰은 그날 음력 보름날을 맞아
저마다 소원을 빌러온 신도들과 오가는 차량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번잡했다고 합니다. 특히 등남명당이라고 불리는 사찰의 한 전각은 오래전부터 아들을 낳고 싶은 신도들이 지성을 올렸던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든지 뭐든지 가장 기도빨 잘 먹는 게 이게 상수입니다. 마음으로 하면서 빨리 이렇게 해달라고. 마음속에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소원 명당. 혹시 누군가의 아이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그날 영광이를 사라지게 만든 뜻밖의 동기가 된 것은 아닐까. 엄마의 요청으로 재수사도 진행했던 경찰. 다시 신도 명단을 분석하긴 했지만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실종 초기 경찰이 영광이를 단순 미아로 판단하는 바람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걸어가고 그것보다 그냥 유괴 납치 쪽으로 CCTV나 차량 같은 것들을 좀 더 조회 같은 거를 좀 더 해달라는 걸 계속 했는데 뭐 여성 청소년과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납치 용의자에 대한 단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현장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없을까? 전혀 와본 적이 없고 처음 어디 갈까 돌아다니다가 우연하게 발견을 했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곳에 어떤 CCTV가 있는지 혹은 뭐 순찰이 있을지 어디에선가 이 어린이를 보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섣불리 범행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 면에서 보자면 이 장소에 와봤던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의 범행의 가능성은 훨씬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유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유괴된 지점부터 사실 그 유괴범의 거주지까지 크게 멀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통상적으로. 범인의 윤곽을 더 그려볼 방법은 없는 걸까? 그런데 가족들이 뜻밖의 얘기를 꺼냅니다. 이제 근무하고 있을 때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전화 와가지고 받으니까 뭐 아무 소리 없이 아빠 하고 이제 하고 이제 끊기는 전화였죠. 영광이가 실종되고 약 한 달이 지난 2003년 11월 6일 오후 4시경 가족에게 수신자 부담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연결이 원하시는 연결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광이가 살아 있구나. 이건 영광이다라고 생각이 바로 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전화 추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신 번호를 추적한 결과 의문의 전화는 실종 장소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해운대구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걸려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어느 아파트 단지의 상가 건물 앞에 위치했던 공중전화 부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화를 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화의 목소리는 정말 영광이의 목소리였던 걸까? 성문이라는 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강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고유한 형상을 갖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쓰이기도 한다는 성문. 우린 공중전화로 들려온 목소리의 성문과 실제 영광이의 성문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화장실 기술을 돌려보니까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한 7점 정도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 동일인이라고 판단, 50점 이하면 전혀 다른 목소리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확률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90점 넘으면 거의 맞다고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그냥 선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77점이기 때문에 애매하죠. 애매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귀가 꽤 시끄럽고 우리가 이걸 클리핑이라 그러는데 전화망 소리다 보니까 소리 고주파가 날아갔죠. 정확하게 이렇게 동일 인물이라고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유사한 면도 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날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아이의 목소리. 전화선 목소리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 우린 우선 성인이 된 영광이의 얼굴을 추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실종 아동의 몽타주를 작업해왔던 키스트의 김익재 소장.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의 얼굴을 합성해서 만든 기법들을 활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그 본연의 얼굴이 조금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딥러닝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서 인공지능이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통해서 그 데이터의 특성을 바탕으로 그런 나이 변화에 대한 특성을 잘 학습할 수 있는 스타일 트랜스퍼 모델을 만들었고, 최근 개발했다는 스타일 트랜스퍼는 나이의 변화 역시 일종의 스타일로 보고 말 그대로 나이라는 스타일을 입히는 AI 기법이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많고 샘플이 다양할수록 정교해지는 기술이기에 약 10만 명의 사진을 확보해 정확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많은 데이터의 축적이 딥러닝을 이끌게 되었고, 그 딥러닝 모델이 학습 데이터로부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 특성을 직접적인 연구자의 개입 없이 특징을 뽑아내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영광이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을까? 스타일 트랜스퍼 기술을 적용해 성인이 된 영광이의 얼굴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2003년 당시 26개월이었던 영광이 19년의 시간이 흐른 뒤 나타난 바로 이 모습이 지금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영광이의 얼굴입니다. 우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영광이가 남긴 또 하나의 단서, 어린 시절 목소리로 지금의 목소리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그 가장 유사한 화자를 찾게 되는데, 먼저 영광이의 성문과 가장 유사한 목소리를 찾는 것이 첫 번째 과정. 화자 유사도가 이런 식으로 수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제일 높은 화자가 이제 목소리가 제일 비슷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서 그 남자 데이터로부터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그 애기 목소리로 일종의 파인튜닝이라고 불리는 훈련을 거치면서 모형광군의 목소리를 추정했습니다. 딥러닝을 통해 영광이의 현재 목소리를 추정해낸 인공지능. 여기에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해당 음성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제 이름은 모영광이고요. 올해 22살입니다. 제 이름은 모영광이고요. 올해 22살입니다. 제 키는 아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린의 목소리고요. 성장했을 때 성인 목소리가 다 날 수 없지만 성분종을 뽑아내서 합성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얼굴이 가장 최신의 과학 기술들을 모두 활용해 만들어진 모형광군의 얼굴입니다. 어디선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20대 청년. 제 이름은 모영광이고요. 올해 22살입니다. 어릴 적에는 타잔 애니메이션을 엄청 좋아했고 짜파게티를 즐겨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2003년 부산에서 실종됐습니다. (19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고 그냥 한 해 한 해 버티다 보면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영광이가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면서 있으니까 진짜 이제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전에 좀 막연했었는데 더 계속 가까이 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영광이가 엄마 꼭 기다려줘라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기다릴 거예요. 올해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엄마. 그리고 살아있다면 어딘가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아들. 기적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